자, 담화 파트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중의적 표현 이때도 얘기했지만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문장이거든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 거 밑에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자체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중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저 배 좀 봐봐 라고 했는데 밑에 맛있겠는데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당연히 먹는 배라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담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먼저 말하는 사람 있겠죠. 누구한테 말했는지 듣는 사람 있겠죠.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이 있겠죠. 이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야 계속 자냐 라고 했을 때 아침에 늦잠 자서 깨우는 상황인 건지 수업 중에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파서 누워있는데 지금 약 먹으라고 깨우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지 우리가 상황 맥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시작했냐? 벌써 7시야. 전혀 지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경기가 7시에 시작한다라는 사전 교감이 있는 거고 야 시작했냐? 라고 했는 거는 지금 몇 시 정도 됐냐? 아니면 경기가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7시야 이 얘기는 시작했어 아니면 곧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맥락이 담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발화도 담화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메시지와 그 상황 맥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따로. 대표적인 게 뭐냐? 뿌랴! 듣는 사람 누구예요? 한 명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이야 자체도 상황 맥락에 의해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너네는 대피를 해라라는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명확하게 듣는 사람이 정해져야지만 우리가 담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독백은 어때요? 독백. 독백. 아이씨 이거 어디서 뒀냐?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담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나한테 셀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청자가 없다라는 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적 없어요? 머리를 막 때리면서 어휴 이 똥멍충이 막 하면서 내가 나를 막 좁혀요. 내가 나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도 가끔씩 게임을 할 때 이제 막 그 게임을 피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성급하게 막 달려들어요. 공을 뺏으려고. 그럼 내가 나한테 하죠. 야 침착하게 하라고 덤비지 말라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는 내 이야기를 안 듣죠. 또 집니다. 죄 없는 키보드만 뒤지게 막 좁혀져. 자, 그 밑에 담화의 맥락인데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빠는 언제 오세요? 말 그대로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빠가 뭐 사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기다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한테 지금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아빠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북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우리는 좀 차 좀 드시겠습니까? 일 없습니다 이러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발화 기능은 선언, 질문, 요청, 명령, 약속, 축하, 위로, 금지인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의 발화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유 뽑기 목표 금액이 50%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보 전달이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부를 좀 해라라고 하는 호소의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보 전달과 호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야 계속 뛸 거니 표면적으로는 의문이지만 안에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발화의 종류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는데 직접 발화는 문장의 종류와 의도가 일치합니다. 늦게 다니지 마라 명령이거든요. 실제로 늦게 다니지 마라라는 의미고, 그런데 간접 발화는 지금 몇 시냐 물어보는 거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간접 발화는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해요. 아니면 식당에서 여기 깍두기 좀 주실래요? 원래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깍두기 좀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깍두기 좀 주실래요? 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완곡어법이라고 그래서, 왜 우리는 명령문을 잘 안 쓸까요? 명령문을 쓰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같은 말인데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을 때도 야 지금 몇 시야? 라고 했을 때 야 너 빨리 다녀, 이 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존중을 해주고 좀 예의를 갖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눈치 없게 8시 10분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죠. 빨리빨리 눈치를 까야 되고, 그 다음에 담화의 특성에서 통일성, 응집성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화법에서 우리가 뭐 경률 뭐 이런 거 있었죠.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뭐 이런 공존성의 원리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는 담화 유형에서 정보 제공 담화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아이의 대와 어이의 대가 있거든요. 아이의 대는 뭐뭐 한다고 해의 준말이에요.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아이의 대는 간접 경험. 야 그가 또 이겼대. 이거는 전에 들은 거죠. 아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이의 대는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직접 봤거나 맛본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가봤는데 진짜 맛있대. 거기는 내가 직접 맛을 본 거거든요. 이때는 어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은 아이,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은 어이를 써야 된다.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96쪽 넘어가 보면 효과적인 담화 표현 다음 시간에 하죠. 자, 담화에서 효과적인 담화 표현 부분 한번 가보는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가보죠.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관용 표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시 표현은 뭐 우리가 대명사 쪽에서 했어요. 이, 그, 저로 대표되는데, 나와 가까우면 또는 화자와 가까우면 입니다. 청자와 가까우면 그, 둘 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예요. 근데 이거는 이, 그, 저라고 해서 방향을 가리킬 때나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는 두 사람 시야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야 이것 좀 봐봐 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게 뭔데? 저건 뭘까? 했을 때 시야에 다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 방향이나 물건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말을 다시 언급할 때 우리가 그것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니 방금 했던 그 말이 사실이요, 그것이 진짜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용 표현과 지시 표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시 표현은 손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지시 표현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시 표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대용 표현은 뭐냐면 똑같이 이, 그, 저가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앞에서 한 말을 언급하거나 그걸 가리킬 때 우리가 대용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이처럼 이를 통해,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겠죠. 이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대용 표현이 되는 거죠. 손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에 한 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 대용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대용 표현은 우리가 이, 그,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어, 문장, 그
그리고 문단 이상의 언어 형식도 우리가 이제 대신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방법도 그러하다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앞에 문단을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무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인데 우리가 뭐 여기서는 접속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뭐 접속 부사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속 부사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합쳐져서 접속 표현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역접이라고 하는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접속 표현이겠죠. 접속 표현이 사용이 되면 뭘 높일 수 있을까요? 접속 표현이 사용이 되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들어봤나요? 응집성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나는 배가 아팠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여전히 배가 아팠다. 나는 병원에 갔다. 각각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배가 아팠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그러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 지금 우리가 접속 표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매끄러움의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접속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 독서를 이제 쭉쭉쭉 풀어 나갈 건데, 여러분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끝까지 문장을 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앞에 거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끝에 거 읽었는데 앞에 게 생각이 안 나. 또 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응집성을 나타내는 접속어나 아니면 토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 문장 또는 긴 지문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최대 5개에서 6개 문단 정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찾는 게 급선무예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맨 처음에 한두 문단을 읽어보거나 맨 마지막에 한두 문단을 읽어보면 감이 와요. 왜냐면 중간에 문단에 시작되는 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 한편, 그러나, 아니면 17세기에 들어 이런 식으로 문단의 첫머리에 힌트를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는 내용 전개 과정을 살펴봐야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인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적 구성인지, 아니면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노하우를 알려줄 텐데, 중간중간에 접속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단들은 그러나, 그래서, 한편, 마침내, 이와 같이 그 뒷부분은 밑줄 그을 준비를 하고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앞쪽의 이야기들은 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이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읽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예를 들어를 해놨을까요? 더 쉽게 이해하라고 해놨겠죠. 여러분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어나가면 돼요? 빠르게 그냥 읽어나가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지라고 하는 거는 접속어도 포함이에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에 말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거나 안내해 주는 걸 우리가 보통 표지라고 그러는데, 이 표지와 접속어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독서를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쭉 훑어보면 뭐 감이 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를 알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처음 중간 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결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을 빼버리고 서론 부분 일단 언급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로 다른 어떤 그 학자의 견해, 뭐 철학자의 견해, 아니면 뭐 과학 이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을 주고, 결론이 뭐야? 없어. 그냥 이런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를 정리하려고 해. 당연히 결론이 안 나왔는데 정리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나요? 나중에 복수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대용 표현, 지시 표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빨리 찾아내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접속 표현을 이해해가지고 순접, 첨가, 요약, 역접, 전환, 인과, 조건,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는 뭐 실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뭐 모르진 않을 겁니다.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뭐 속담이나 관용 표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관용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래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관용 표현은 무조건 새 뜻입니다. 새 뜻.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게 손이 진짜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미역국 먹었다라고 하는 게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야,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진짜 국수를 먹여준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국수 먹여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나요? 국수라고 있어. 면도 있고 국물도 있고 막 노란 막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안타까운 영혼들 진짜. 맨날 스파게티만 처묵처묵하고 국수는 잔치국수라고 알아볼라. 보통 우리가 야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 얘기는 언제 결혼식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 지금 뭐 여기 뭐 온라인 탑골공원인가요? 지금 안 써요? 어른들 쓰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죠. 귀 빠진 날. 왜 귀 빠진 날이에요? 귀 빠진 날. 나올 대로 귀 없는. 이게 귀가 빠졌다 얘기야.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너네가 태어난 날을 다른 말로 귀 빠진 날. 근데 진짜 귀가 이렇게 빠졌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또 우리가 관용 표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예문 뭐 있나요? 그림의 떡 뭐 이런 것들. 야, 말 시키지 마. 나한테는 다 그림의 떡이야. 입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뭘 못 먹어. 아니면 배탈이 나가지고 뭘 못 먹어. 그럴 때 야, 다 그림의 떡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한테는 이제 아무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의미지, 진짜 그림의 떡이 그려져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이 정도 우리가 효과적인 담화 표현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관용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모른다라기보다는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파트에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들었다 할까요?